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현실적 낙천주의자입니다. 고도 토키오 지음 유노북스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매일 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똑같은 일로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내 인생은 망했다며 침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곧바로 훌 떨쳐버리고 다른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병에 걸려 인생 다 살았다며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 치료에 전념하자며 씩씩하게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자체는 근심의 씨앗이 아닙니다. 내가 굳이 고민거리라고 설정하고 있을 뿐이죠. 어떤 일이 고민이 되느냐 마느냐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살기 힘들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 회사는 장래성이 없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같은 생각 또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도 강제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다들 나를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거나 남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 역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불안한 목소리입니다. 자신이 남들의 생각을 임의로 만들어내고 의식하는 이런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주변 환경이 어떤 색깔로 칠해진 것도 아닌데 제멋대로 색을 만들어 칠해놓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잠 못 이루게 하는 고민은 혼자 쓰는 소설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고민이나 불안과 멀어지기 위해서는 멋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는 힘, 좋은 힘의 흘려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는 연륜에서 나타난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에는 언제나 힘이 존재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한쪽으로 치우칠 생각에 기대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좋은 의미의 불감증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사람, 걱정을 지속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사건에 매번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편으로 기쁨이나 감격 같은 감정도 잘 느끼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람이 쓸쓸하지도 않을까 싶지만 감수성이 풍부한 10대나 인생 경험이 부족한 20대는 그렇다 쳐도 사실 30대 이후부터는 기쁨이나 감격이
인생 행복과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느끼는 행복이란 충족, 성취, 만족, 이해, 그리고 평온입니다. 여기에는 좋아 해냈어 같은 기쁨이나 감격도 포함됩니다. 가령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나거나 성장할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마다 일일이 들뜨지 말고 사건이나 환경, 자신의 행동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냉정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프로스포츠 세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끊임없이 좋은 성과를 내는 선수일수록 득점하거나 시합에서 이겼을 때 가볍게 세리머니를 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대개 뭐 잘됐지 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은 외적 요인에 흔들리기 쉬워서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서가 금방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흥분하는 사람은 반대로 불안감이나 괴로움도 잘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정신이 미숙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 기쁨도 분노도 잘 느끼지 않고 굉장히 평온한 기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이가 방을 어지럽혀도 화내지 않고 인터넷 기사에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제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반론도 하기 때문에 불쾌한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간 기획이 통과됐을 때,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융자를 승인받았을 때, 거래가 성공했을 때, 세미나가 만석이 됐을 때에도 그렇구나 잘 됐네 하는 정도입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감동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 컸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을 정의하자면 충족감이나 만족감에 가깝습니다. 저는 매일 충실함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실감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감정 기복 없이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뱃속에서 춤추는 법. 어떤 고민을 해결하거나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고민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비가 오는 날이면 우울해진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비 오는 날의 부정적인 인상을 이유로 듭니다. 이는 맑은 날씨가 좋다는 고정관념과 집착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발상을 전환해 봅시다. 축축하다.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밖에 나갈 수 없다. 옷이 젖는다. 우산을 드는 게 귀찮다. 날이 흐려서 기분이 침울하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제 기자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즐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비에 젖어도 상관없도록 갈아입을 옷을 챙겨 나간다거나 밖에 나가고 싶도록 예쁜 장화와 우산을 산다는 등의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이는 환경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하는 셈인데 이것이야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일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비가 와서 우울하다. 어떻게 하면 비를 즐길 수 있을까? 계속 단순한 작업만 반복하니 지겹다. 이 지루한 작업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혹시 이 일을 나 혼자 해야 하는 건가?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이렇듯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없으면 자신의 고정관념에 감정이 묶여 기분이 처지거나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변화에 휘둘리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외부 환경에 의해 행복마저 좌우되는 취약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오늘도 비가 오네, 우울해 하며 탄식만 한다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지 낙천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은 일상이 숨막히고 인생이 힘겹습니다. 고민거리를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사람은 늘 행복과 충족감을 느끼며 삽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아빠로 산다는 것. 걱정이 바로 사라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의 결말이 얼마나 난감할지, 그로 인해 내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은 일이나 절망적인 상황 같은 기준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 나에게 정말 들이닥칠지를 상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현재의 상황이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과 차악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도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최악의 상황. 나 혹은 내 가족이 죽는 것, 타인을 죽이는 것, 5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것. 차악의 상황. 나 혹은 내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리는 것, 가족과의 이별,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것, 소송에서 명백하게 질 수밖에 없는 번제를 저지르는 것,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을 모두 잃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안고 있는 고민과 걱정이 이 같은 최악의 상황들로 이어질 일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고민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학부모들에게 소외당해도
치맛바람이 세다는 말을 들어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쳐도, 입시에 실패해도, 싫어하는 상사와 관계가 험악해져도, 회사에서 해고당해도, 샘슬고준 선배에게 무시를 당해도, 오랜 친구와 다퉈서 절교해도 최악의 상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도 최악도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면 아무래도 식견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 큰아들은 3살 때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발달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발달을 지원하는 치료시설에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특별지원학급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통상의 진학 루트를 밟지 못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렇다 보니 평소에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은데 그분들 역시 저만큼이나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기 싫어서 아이가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혹은 보육원이나 학교에서 진료를 권해도 우리 애한테 장애라도 있다는 말이에요? 라며 화를 내는 학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 견우를 금지하는 보육원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무리해서 보통학급에 들어가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친구를 사귀지 못해 따돌림을 당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등 2차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큰아이의 일로 걱정한 적이 없고 지금도 크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뇌 기능이 불균형할 뿐이지 병은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가 3살이 됐는데도 거의 말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그렇군요 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곧바로 발달장애 아동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진 불균형한 존재이고 발달장애 아동은 그 괴리가 클 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모자란 부분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고 뛰어난 부분은 더 발전시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사업가나 연구자들 중에도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성을 살려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발달장애도 신경다양성이라는 인식이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고 이를 지원할 환경이 점점 갖춰져 나가리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IT 기업 중에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원하면 보통 사람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서 이들을 신경다양성 인재로 적극 채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조사해 나갈수록 저는 장애가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하기와 지식 넓히기입니다. 알면 할수록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지고 해결 방법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해결하지 못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며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고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뀝니다. 매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황을 나쁜 쪽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최악 혹은 차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 무던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장이 가장 많이 한 생각. 고민을 없애거나 애초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타인이나 회사, 정부, 사회를 탓해봤자 그들이 어떻게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의존할수록 기대와 달랐을 때, 배신당했을 때 더 크게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수 없다면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느닷없이 병이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폭언에게 습격을 당하는 일까지 당신의 책임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의 병이나 사고 등은 논외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처한 상황은 모두 나의 책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혹시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에 다니기가 힘들다고 불평하나요? 결국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고 그 회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은 본인입니다. 누군가가 멋대로 그 회사에 당신의 이력서를 보내서 면접을 보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즉, 눈앞의 사건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회사를 그만둬도 됩니다. 퇴사도 본인의 자유, 이직하는 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 가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분발할 것인지 뒤떨어질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이고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복리후생이 더 좋은 회사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물론 가난 때문에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무료로 최신 교양서적과 전문서적을 읽을 수 있고, 세계 유수 대학의 강의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못 가서 교양이나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도 예전에 경영하던 회사의 상황이 악화되어 제 월급마저 받지 못하고 월세 5만 엔에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는 그때 집 근처에 저렴한 꼬치구이집을 발견하는 기쁨, 커피를 무한히 필할 수 있는 카페에서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여유를 느끼며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허름하지만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죠. 희망이 있다면 인생은 한결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즉, 가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보다 풍족한 사람과 비교하고 가난한 자신을 비관해서 타락하는 본인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회가 문제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희망을 가질 것인지는 본인 의사의 문제이고 누군가에 주어지는 것도 누군가가 꿈꾸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희망을 가지면 내 인생은 밝아집니다. 내가 희망을 버리면 내 인생도 어두워집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지향하는가 하는 자유로운 선택에 불과한 것이죠. 인생은 선택과 결과를 책임지는 것의 연속이다. 자기 책임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타인을 얕보거나 사회적 약자를 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다잡는 것입니다. 병이 걸려도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합니다. 일자리를 잃었다면 회사가 원하는 기술이 내게 없었거나 내 적성에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다잡고 역량을 키워서 취업활동을 합니다. 궁지에 몰렸다면 이건 어떤 기회일까?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려는 걸까? 이 시련을 극복하라는 계시일까? 라고 받아들입니다. 동시에 자기 책임이란 타인이나 환경, 사회의 사상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궁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기를 그만두면 어떻게든 스스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설령 외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해도 그것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너무 무능해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타인으로 인해 자신의 동기가 좌지우지된다는 건 너무 초라한 일 아닌가요? 너무 무능한 상사 때문에 자신의 의욕이 떨어진다면 너무 분하지 않나요? 게다가 타인이 유능하지 않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니 너무 행동 반경이 좁은 동기부여밖에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그들이 무능하다면 유능한 내가 서포트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지시만 한다면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죠. 어떤 안건을 상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 지혜를 짜내봅니다. 그래도 무리라면 몸소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세요. 끝까지 파고들어 성과를 내면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바뀔지 모릅니다. 그마저 안 된다면 이직을 하면 됩니다. 형편없는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죠. 그렇게 자기 책임을 관철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며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는 해저드 맵을 확인해서 안전한 장소를 거르거나 침수 지역이라 해도 침수 피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두거나 재해용품이나 식량을 비축하는 등 미리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탓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려도 하지 않으며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불행을 한탄만 합니다. 이보다 더 갑갑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천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내가 책임지다는 생각으로 살면 어떤 일이든 자신이 선택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짜증을 부르는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법. 어쩌면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 중 하나는 돌아보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니 반드시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옳음에 집착하게 되면 집착할수록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만났을 때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쓸데없는 고민이나 불만, 초조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그때그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이면 상대적으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발끈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대충대충 하지 않아야 하고 반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죄악감과 혐오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만약 내 생각이 틀리고 상대방의 생각이 옳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돌아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술자리나 회식, 가볍게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일행 단위까지 완벽하게 더치페이를 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정말 째째하네 하고 반감을 느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의 생각도 옳다고 인정해준다면 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더치페이를 안 하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되고, 그럼 서로 불만이나 부담감을 느끼게 마련이지. 칼같이 하는 더치페이가 꼭 나쁜 것도 아니네. 이렇게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하는 일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앞서 예로 든 집안일은 그때그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다면, 집안일을 바로 안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생길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까 하고 상상해 보면, 집안이 지저분하면 골치가 아프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을 거야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저분한 게 싫다는 것은 당신의 기분일 뿐이고 특별히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소를 조금 소홀히 해도 문제가 없으려나 하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 나의 규칙을 바꾸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나의 규칙과 타인의 규칙이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자신만의 가치관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나의 규칙과 상대방의 규칙이 달라서 괴로울 때는 다음에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규칙에 맞추게 한다. 나의 규칙이 허락되는 환경으로 옮겨간다. 내가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맞춘다면 스트레스만 쌓일 테니 이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이야기한 이른 단위까지 더치페이를 하는 째째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 잔돈은 내가 낼 테니까 더치페이는 1,000원 단위로 하지 않을래? 라고 말해보기. 두 번째, 한 사람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가게에 가기. 세 번째, 애초에 그 사람과는 밥을 먹지 않기. 저는 결국 타인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선택지를 택할 때가 많습니다. 짜증이 날 때는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같은 사람이나 사건을 보고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코트를 옷걸이에 거는데 배우자는 바닥에 던져둔다고 합시다. 이걸 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짜증을 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짜증을 나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짜증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면 짜증을 나게 만드는 사람은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 주제에서 악의를 가진 사람은 차치합시다. 이외에 상대방은 나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 생각이 없거나 평상시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혹은 상대방에게
그 사람만의 형편이나 사정, 집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가 걷지 못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진 않죠. 왜냐하면 원래 그런 것으로 인지하고 아기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을 잘 못하는 직원이나 후배를 보고 짜증을 느끼는 이유는 일은 잘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 판단 척도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동이나 사건을 평가하지 않고 바라보면 짜증이 나는 빈도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고 적당히 포기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기대감이 너무 크면 막상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불만을 느낍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포기하려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오면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줘 라고 상대방에게 말한과 동시에 하지만 옷을 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 실제로 상대방이 옷을 걸지 않았을 때 짜증이 감동도 완화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 상대가 틀렸다며 쓸데없이 속을 태웁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규칙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비결.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명확한 답이 없는 세상, 롤모델이 없는 사회,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서 불안해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고 늘 고민 없이 당당하게 앞을 보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리버럴 아트를 배우는 것입니다. 리버럴 아트란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민의 교양에 필요한 것을 꼽아 가르친 과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의 기능이라도 불리는데 높은 수준으로 습득한 리버럴 아트는 우리를 더 자유로운 이치로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점, 시좌, 사고방식, 삶의 방식, 가치관, 세계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리버럴 아트가 지식과 교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식이란 우리가 사는 세계의 구조와 관계 같은 전체상에 대한 이해와 사회학, 경제학, 법학처럼 생활에 더 밀착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지식이 풍부하면 그만큼 선택지가 넓어지고 그 결정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을 가져다 줄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는가 모르는가만으로도 차이가 생기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이 물건은 어느 가게에서 더 싸게 파는가? 혹은 어떻게 검색하면 가장 저렴하게 파는 가게를 알 수 있는가? 하는 생활 지식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똑같은 상품을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혹은 세금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더 많이 절세할 수 있고, 법률 지식이 있으면 사기를 당하더라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양이란 지식의 양과 범위가 아니라 사물을 보는 방식과 가치 판단 기준입니다. 교양이 있으면 이건 나에게 중요하니까 진지하게 생각해야겠어.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상황 판단이 용이해집니다. 무엇에 가치가 있는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 이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치의 척도가 활시할수록 헤매거나 불안에 빠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 판단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워지려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합니다. 축적될수록 사람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해져서 나와는 생각과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도 성격도 사고방식도 흥미도 욕구도 완전히 다른 타인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수용력도 높아져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런 고찰을 해봅시다. 가족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원리는 무엇인가? 저 상사는 어떠한가? 저 사장은 어떠한가?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은 어떠한가? 저 나라 사람은 어떠한가? 저 종교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가? 이 지식과 교양을 서로 결합하면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겨도 그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은 고민이 없다는 말은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궁금해하는 태도가 주는 이점. 교양이라고 하면 순수 문학이나 예술, 역사 등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다지 재미는 없죠. 교양을 가볍게 즐기고 싶다면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나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책을 읽고 저자와 지적 격투를 벌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도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등 저자의 가치관과 입장이 강하게 드러나는 책이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책을 읽고 씩씩거리는 데 그치거나 저자의 사고를 따라가 보기만 해서는 교양이 되지 않습니다. 고전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건 역시 교양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교양이란 사물을 보는 방식, 가치 판단 기준이라고 했듯이
다양한 시점을 형성해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적 격투란 저자의 주장을 의심하고 자신의 주장과 맞서보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어떤 논리로 이런 주장이 나온 걸까? 저자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순수 문학이나 역사, 고전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든 왜 이 인물은 이런 말을 한 걸까?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죠. 고전이라면 이 가르침은 내 생활, 일, 인생의 어떤 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가르침을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실천해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역사라면 이때의 리더나 등장인물은 무엇과 무엇을 저울에 달고 무엇을 우선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걸까? 만약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건 왜일까? 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 격투가 축적되면 다양한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형성하고 이해심을 넓혀 교양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예측하고 대응하고 해결하는 힘. 리버럴 아트를 배움으로써 다양한 시점을 갖게 되고 나면 어떤 사상이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예측하는 힘도 커집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에 걸쳐 맹위를 떨친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저는 2020년 1월 21일 트위터에 이미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춘절을 맞이해 중국인이 대이동하고 감염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감염병 집단 발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겠다고 선언하고 곧바로 자가격리에 돌입해 불특정 다수와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사람 간의 감염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저는 감염 환자의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도한 제한 등은 불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들이 명백하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그 후의 패닉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대로입니다. 잠시 제 자랑을 했지만 이는 다양한 시점과 지식을 갖추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예측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식과 교양이 적으면 사물을 인식하는 패턴도 적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혹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지배당해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민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의 인과관계나 상관관계 같은 구조에 대한 지식이 적으면
자신의 판단이나 언행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세상의 변화나 사상, 타인의 언행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준비나 대처가 늦어지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게 되죠. 의도치 않게 소동에 휘말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국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기 쉽고 인생의 앞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지식과 교양이 있으면 설령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도 정면에서 똑똑히 응시하고 그 상황이 자신이 직면한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며 대처 방법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민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쉽게 휘둘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리버럴 아트를 갖춰 예측력, 대응력, 해결력을 키우면 고민이 줄어들고 불리한 상황도 나에게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